어쩌면 청춘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청춘의 우디 한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헤이. 그래서 오늘은 네. 우디 씨 어떻게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아, 나 맨날 선수치네. 맨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먼저 물어보고 본인이 얘기할 동안 나는 생각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것도 그렇고 네. 맨날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아니, 저는 이번 주에 그래서 뭐지? 네, 제가 이번에는 타이밍 맞춰서 한비한테 질문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졸업식을 하진 않았는데 친구가 졸업식을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졸업 유예해갖고 친구 졸업식에 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사진도 졸업 유예. 찍고 했는데 이제 5학년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5학년이지. 사실 뭐 이제 학기는 끝났으니까 사실 그렇지. 뭐 5학년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아니, 어쨌든 요즘에 5학년이지 사실 뭐. 네. 물어보니까 대학생이 다시 초등학생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6학년. 6학년까지 다닌다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뭐 하느냐고 다들 바빠서 졸업을 늦게 하는데, 아니 그래서 여튼 친구 오늘 같은 졸업식. 경우도 이번에 졸업식 갔을 때도 요즘에 졸업식은 다들 약간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내가 졸업했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취직했다, 내가 뭐 잘 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뭔가 졸업식이 된 성취를 것 같아서. 해냈다. 네.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막 고등학교 때는 막 그때는 그냥 가족들이 와서 막 그냥 졸업식은 당연히 이제 부모님 와서 다 참석하는 거였잖아요. 짜장면 먹고. 근데 이제는 그런 졸업식의 의미가 대학교 와서는 뭔가 자기가 성공해야만이 갈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서 그냥 4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지식을 쌓았다, 약간 추억이 있다, 추억을 쌓았다, 약간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내가 어디에 취직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으니까, 군대 갔다 온 것까지 하면 거의 7년을 있었으니까 벌써? 네. 그러네.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몸담았던 곳이라 추억이 담겨있던 것도 되게 많았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뭐 취직을 못하고 하면서 좀 부정되는 느낌? 뭔가 내가 그런 추억들이 뭔가 졸업식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슬프게 가 갑자기. 네, 뭔가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슬퍼요.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졸업은 뭐 취직은 되지 못했지만 졸업은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한테 뭔가 눈치 보이고 걔가 되게 민망해하는 거예요. 진짜? 응. 졸업하는 거 뭔가 취직 안 하고 내가 졸업을 해버렸다 이런 네, 느낌?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취직하라고 뭐 로스쿨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니까 너 어떻게 됐냐, 너 잘 됐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은 걔는 뭔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잘 된 것도 없는데 졸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원래 요즘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해도 졸업식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대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받아가고. 예, 그냥 졸업 사진이나 뭐 졸업증만 받아가고 나중에 잘 되면 그냥 사진만 찍으러 오는 애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맞아.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대학교가 대학교 같지가 않아서 요즘에. 맞아요. 요즘은 취업 거의 양성소잖아요. 거의 취업 학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 바꿔야 되고 바꾸겠다니 뭐 앞으로 뭐 바꾸겠지. 바꾼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지. 교육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너무 말이 길어졌어요. 여튼 그래서 맞아요. 졸업식 어쨌든 친구 졸업식 가고. 저는 뭐 그것만 빼면은 딱히 한 일은 없었는데. 뭐 한비 씨는 뭐 한 거 그래요? 특별한 일 있었나요? 저는 전쟁을 했죠. 일주일 동안. 완전 난리 났어. 무슨 전쟁?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예? 감기 걸렸어. 그래요? 아이 갑자기 되게 아픈 척 하는데? 아니 진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작용하는 것 같아. 아니 감기가 몸속에는 바이러스가 들었나 봐. 그치. 자기를 불러갖고 이게 그게 나왔나 보네. 관종이네 약간. 어. 여튼 그 같이 어쨌든, 예. 사는 친구가 음. 감기 걸렸어가지고 요즘에 또 환절기잖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 환절기라 맞아요. 예. 감기가 걸렸어요 친구가 저번 주에. 그래서 아니 무슨 나이 먹고선 뭐 감기나 걸리고 있냐. 뭐 약 먹으면 낫게 취하고 이랬는데 내가 걸렸어. 그리고선 걔가 났어. 내가 걸리자마자. 그러니까 원래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인가? 이거는 원래 환절기에 잘 걸리는 애들은 많이 맨날 걸리던데 항상. 그러니까, 잔병 치레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원래? 요즘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다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느낌을 받았어. 좀 있으면 걸리겠다. 나한테 오겠다. 누구라도. 오늘 방송 조심해야겠네. 저기까지? 옮지 않게. 이 그러니까. 전파를 타고. 아니 내가 조심해야겠다. 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이미 뭐 코감기가 아닌 코감기에 걸려서 힘들었었으니까 또 감기에 걸리면 맞아. 안 돼. 근데 한 번 걸리면 또 최근에 걸리면 잘 안 걸리더라고요. 하긴 그건 그래. 맞아. 약을 먹고 그게 항체가 생겨서.
아니 저는 맞다. 방송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일주일에 있었던 일이 방송 관련해서 하나 있었는데 맞아. 원래 그거 저희가 팟캐스트하고 유튜브에서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약간 바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저는 팟캐스트에다 등록을 하면 안드로이드도 다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팟캐스트랑 다른 거랑 또 다른 거더라고요. 플랫폼이. 팟빵이라고 또 있는 거를 저번 주에 이제 알아갖고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팟빵 유저분들까지 저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6화가 돼서야지 이런 사실을 알아서. 그러니까 네.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네. 1화부터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6화 지금 듣다가 얘네 여태까지 몰랐던 거. 몰라서 안 한 건가? 진짜 이러실 그러니까. 거야. 왜냐면 갑자기 보신 분들은 저희가 5화까지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거 보고 내가 왜 이거 올라온 걸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희도 모르고서 등록을 되게 늦게 하는 바람에 근데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인 너무 것 좋아. 같아요. 네. iOS 쓰시는 분들이 5%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맞아. 근데 좋아. 안드로이드 유저분들까지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됐으니까 많이 또 청취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정말 맞아요. 감사하겠고 본격적으로 위클리 픽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중 청년들과 가장 밀접한 문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뉴스를 보고 남몰래 했던 푸념들 저희가 대신해드립니다. 위클리 픽 오늘 주제는 바로 3.1절, 바로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3.1절과 내용이에요. 독립운동. 네, 저번 주에 3.1절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주간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3.1절이 단연 저희가 가장 큰 맞이한 일이죠. 가장 네. 큰 일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3.1절 관련해서 물론 그 3.1절이 기념일이고 쉬는 날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국가를 이렇게 물려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선대들한테 되게 감사를 존경을 하는 약간 그런 기리는 날이어야 하는데 기억하는 의미로. 최근에는 뭔가 그런 태극기에 대한 좀 오명도 많이 씌워지면서 네네.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맞아.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이번 3.1절 행사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 그 본질을 네. 좀 얘기하지 못한 느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독립운동가 한 분을 저희가 한번 꼽아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점을 이제 이분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른 독립운동가는 박열이란 분이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한번 본격적으로 박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분을 뽑은 이유는 청년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1902년 2월 3일에 태어나서 경상북도 문경. 네,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본명은 원래 박준식인데 본인을 박열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냥 이름 바꾼 건 아니고. 네, 이름 바꾼 건 아니고 박열이 원래 그 약간 예명 같은 느낌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나도 바꿀래. 필명 같은 느낌. 나도 바꿀 거야. 이름 바꿔야지 나도. 그래서 원래는 경성 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진학을 그쪽으로 했는데 원래는 이제 박열의 아버지가 좀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박열이 5살이 된 1906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서 경성 고등보통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야 했다고 해요. 공부 잘했나 봐. 네, 서울이잖아 경성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경성 고등보통학교에 갔는데 이게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의 교육 과정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약간 한국 학생은 그냥 관리직으로 가지 않고 그냥 행정적인 일을 하고 보통 이제 기반 시설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것보다 그 밑에서 하위직에서 네네네. 보통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지 그냥 그 어떤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직에 올라갈 수 있는 교육은 그치. 시키지 않는 거지. 중간 관리자까지밖에 안 되는 거지. 해봤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박열이라는 사람도 그런 걸 느끼고서 굉장히 그 한국 교육 시스템의 함정을 모순.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세다 대학의 영어 강의록 같은 걸 구독하면서 뭐 독립운동사, 뭐 일본 내 일본 천황, 뭐 천황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맞아요. 그런 와중에 1919년 이제 많이 익숙하신 그 3.1 운동이 이제 발발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네, 때 이제 3.1 운동이 네. 발발 좀 어색한데 발음. 아닌가? 발발은 좀 안 좋은 느낌 아니야? 아, 그렇구나. 뭔가 일어나 버렸다. 3.1 운동이 이제 만세 운동을 시작했다. 시작했다 해야 되나?
하여튼 발발은 좀 아닌 것 같아. 네, 맞아. 3.1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박열도 이제 주도를 하면 주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보통 유관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다양하게 참여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3.1 운동이 대단한 게 우리 요즘에 얼마 전까지 광화문에서 이제 시위한 인구가 뭐 100만, 네. 150만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100만, 150만, 뭐 200만까지 잡죠. 그리고 200만 잡아도 전체 인구 5천만에서 10%, 5%, 한 5% 5% 안 되죠. 한 3% 정도 되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3.1 운동 한 분들이 100만, 150만을 넘었어요. 거의 200만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인구로 따지면은 거의 20%에 육박했대. 15%에서 20%에. 그럼 그래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거의 맞아. 10%면 엄청난 건 지금도 3%한 것도 사람들이 와 진짜 사람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10%를 넘기면 장난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와 진짜 왜 있다구냐 그러다가도 이런 조상분들 보면은 진짜 약간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행동하는 지성과 같은 뭔가 그런 맞아, 느낌이지. 맞아. 어제 근데 이제 학교에서 보통 막 그 학생들이 많이 주도를 하니까 학교를 휴교를 해버린 거죠.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박열은 이제 학업을 포기하고 퇴학당했죠. 예,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3.1 운동을 좀 확산시키자 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보통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랬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3.1 운동이 열리고 천안에서 열려도 뭐 지방까지 그런 파급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SNS가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뭐 트위터에 뭐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락은 잘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 같은 시스템도 다 일본인들이 주워 가지고 듣는 거지. 있는데 이거를 진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가서 맞아. 그렇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동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더라. 네. 뭐 이런 거지.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3.1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뭐 고문과 탄압으로 인해서 많이 죽으니까 이제 동경으로 일본 맞아요. 도쿄로 유학을 가고자 이제 마음을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3.1 운동의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스스로 이게 비폭력하고 진짜 멋진 일이긴 한데 네.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에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현실성이나 네.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무력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맞아요. 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환멸이라고 해야겠죠. 자기 맞아요. 한계를 느껴서 아마 네. 좀 일본으로 건너가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나. 좀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박열이 나중에는 그런 아나키즘이나 그런 의열단의 그런 정책이나 그런 강령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런 비폭력 운동보다 직접적으로 폭력적인 그런 무장 투쟁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이제 폭탄을 일본에 이제 이제 가지고 오려다가 실패해서 결국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열단의 행동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게 아다리 일본 네. 말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 그래야 돼. 앞뒤가 맞는 게 3.1절날 이거 일본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앞뒤가 맞는 게 네. 나중에 폭탄 던지고 뭔가 자기가 직접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애들 가르치고 뭐 독려하고 이런 거니까 사실 막 얘기를 막 하고 뭐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공허하잖아. 맞아요. 실제로 바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일본 도쿄에 세이소코 가쿠엔? 네, 세이소코 가쿠엔으로 갔다고 해요. 근데 그 고등학교로 이제 네. 유학이라고 해야겠죠? 네. 유학을 떠났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일본에 이렇게 유학까지 갈 정도면 금수저였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집이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 배달, 뭐 직공, 제빙 공장 직공, 막 막노동, 막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보통 야간반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해요. 보통 금수저라고 하면 주간반을 다니는 사람이 금수저고 야간반을 다니는 사람들 보통 이제 유학을 온 한국인들이 많이 야간반을 했다고 하는데 주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야간에는 공부하는 이런 이제 루틴을 가지고서 생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옛날에는 원래 금수저 출신이긴 했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네. 근데 이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제 가세가 기울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금수저라기보단 약간 금이 오래되면 그거 되잖아. 철 같은 게 녹슬죠. 녹슨 네. 약간 녹슨 수저 정도. 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 그래서 맞아. 뭔가 근데 인맥 그걸 알아볼 수 없어.
그러니까 네. 일본으로 솔직히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는 못했겠지. 맞죠. 근데 아는 뭔가 사람이 인맥이든 있었겠지. 옛날에 아버지 잘 나갔었으니까 좀 그런 거 연관돼서 가지 않았을까. 큰 기록은 남아 있는 게 아니지만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남아 있어. 정성 보통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일본 유학을 갔다 가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게 막 물어보고 막 그래갖고 학교를 좀 어떻게 해줄 수도 있겠다. 학교에서 이제 너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 해서 알려줬다고 책에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잘했을 거야 아마. 아마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와세다 대학교에서 뭐 영어 같은 거 그 당시에 영어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막 학원도 많고 인강도 많은데 지금도 어려운데 뭐. 그 당시에 영어 뭐 어떻게 혼자서 하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뭐 도와줄 수는 있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때 영어가 더 지금 우리 영어 교육 엄청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1900년도에 유경재단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르쳤을 때 진짜 현장 교육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로 훨씬 네이티브네. 그때 영어 교육이 지금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쩌면 우리 말이 되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괜히 토익 같은 거 안 하잖아. 이 사람들은 네. 안 했을 거 아니야. 약간 교육을 받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트 교육이야. 네, 진짜 말 그럴 수도 있었겠네. 그래서 생각을 괜찮았대. 네. 나름대로. 맞아. 그리고 딴 얘기지만 약간. 맞아. 당시에 또 박열의 어머니 자체가 굉장히 편찮으셔서 약간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아 진짜. 네, 그렇게 해서 만약 한국에 있으면 지원을 또 막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일본에 가서 공부하자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쿄에 가서 아나키즘이라는 이제 무정부주의, 우리가 보통 무정부주의라고 많이 하는데 탈권위주의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많이 습득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 아나키즘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런 무정부주의, 탈권위주의라고 그런 사상적으로는 얘기하지만 그런 투쟁 방법론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개혁보다는 좀 더 대중이 반란적으로 좀 더 행동으로 실천하자 이런 주장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아나키즘 자체가 좀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제일 큰 거는 탈권위주의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나 어떤 국가 체제로 우리를 체제 자체가 폭력이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뭐고 나는 솔직히 그런 게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로서 아니면 인간들끼리의 관계로서만 있는 거지. 이게 체제가 개입하면 그거 자체가 폭력이 돼버린다.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사회 이론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탈권이 탈체제 이런 건데 참 좋은데. 그러고 있잖아 그 영화 남쪽으로 가란가? 그 몰라요, 일본 소설 중에 그 남쪽으로 떠나라. 맞아. 남쪽으로 떠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거 진짜 재밌어. 그게 아나키즘의 그 기반으로 한 책인데 그게 한국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김윤석이 주연으로 한.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주민등록증 보면서 나는 이 나라 국민이길 거부한다. 사실 그게 아나키즘의 기본 핵심이긴 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이론이거든요. 좀 어려운 이론 얘기보단.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맞아. 그리고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은 왜 박열이 아나키즘에 대해서 되게 많이 푹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제국주의가 굉장히 득세하던 시기였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당시에는 우파적인 지식이 그런 제국주의, 그런 사회진화론 쪽이었다면 좌파적인 지식은 이제 그런 아나키즘, 그러니까 보통 그런 탈권이나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진보적인 학문에 박열이 좀 더 매력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제국주의, 일본 같은 나라가 제국주의의 표본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좀 반대급부로 아나키즘이라는 그런 그치. 지식에 또 많이 빠진 게 아닌가 맞아. 하는 생각도 들고. 나 같아도 뭔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내 개인적인 삶도 완전 좀 억압당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봤을 때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나라가 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지. 진짜 일본도 문제지만 그 제국주의적 발상 그리고 갖고 있는 나라들 전체에 대한 사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체가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든 개인이 아닌 사회로서 생각하는 거죠. 개인도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을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목표나 그런 걸 위해서는 개인은 조금 희생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에서 아나키즘이 나온 것 같아. 그리고 박열 삶에서도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억압적인 삶, 네, 환경적으로도.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나키즘이라고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활동들이 국내 이제 독립투쟁이 바로 의열단 아까 말씀드렸던 의열단인데 김원봉 김원봉이라고 단장이 여러분들 세우신 많이, 거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요즘에 이미지가 네. 엄청 좋아졌더라고 김원봉. 그 뭐 얼마 전에 영화에서 누구지? 조승우가 김원봉 연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되게 멋있는 사람, 좀 트렌디하고 약간 힙한 느낌?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무장투쟁 우리나라의 무장투쟁 역사, 그 무장투쟁 독립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사실상. 그래서 의열단의 활동 사례를 한번 먼저 얘기 드리자면 1921년에 9월 12일 이제 김익상 의사가 조선 총독부 청사에 들어가 이제 폭탄을 던졌고요. 그리고 1923년에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1926년 12월 28일에는 나석주 의사가 이제 동양 척식주식회사와 조선 식산은행에 습격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박열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많이 남겼다고 해요. 이제 그쵸, 추후에 그쵸.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쳐서 박열의 폭탄 그런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걸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직을 했죠. 그 네. 흑우회 뭐 이런 것도. 예, 맞습니다. 그 나름대로 일본에서 자기도 관심이 있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유명하신 독립운동가인데 이회영이라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재산이 거의 재산이 맞아.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근데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육형제가 모두 다 이제 만주땅으로 허허벌판으로 이제 가서 맞아. 네, 그런 서전서숙. 네, 서전서숙과 이제 신흥보관학교를 만들면서 독립운동의 기틀을 다지신. 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아나키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 돈 진짜 다 털어가지고 완전 네. 부자인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양반집이고 이항복이라 오성과 한음에서 이항복 맞아. 그분이 그 영의정까지 지내셨는데 그분도 바로 이회영의 바로 그 몇 대 조상이시고 그분의 손자래. 후손이죠, 후손. 네, 후손인데 어쨌든 근데 그분 그렇게 독립운동에 참여하시는 바람에 육형제 중에 5명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한 분만 이제 살아서 돌아오셨다고 해요, 남한으로.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시영 바로 초대 부통령이죠. 맞아요.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님. 이시형. 예. 그분이 이제 그 육형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그 박열이라는 분은 음. 그래서 그런 아나키스트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 나름대로 일본에서 많이 그 단체들도 만들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사건이 터진 거지. 그러니까요. 그 간토에서 이제 간토 대지진, 네. 관동 대지진이 이제 터진 거예요. 23년 9월 1일이죠. 네. 이제 가나가와현 뭐 사가미만을 진앙지로 해서 엄청 크게 했대요. 그냥 한 규모 지금으로 따지면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98? 네, 7.9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망자도 한 10만 명, 14만 명 이상, 뭐 실종자 3만 명, 뭐 건물 뭐 10만, 11만 뭐 다 없어지고. 근데 이때 진짜 좀 컸던 게 규모도 규모지만 그 시간이 11시 58분에 그게 지진이 일어났나 봐요. 일본도 네. 원래 많이 일어나지만. 근데 이게 점심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목조집인데 일본에서는 네. 근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불을 뗐겠지. 근데 이제 지진 나니까 그게 다 불로 번진 거야. 시간대가. 그래서 지진도 지진이지만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엄청 커진 사건이죠. 이건 진짜 일본 역사에 있어서도 엄청 큰 대지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치안에도 사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오늘 몸을 누일 집도 없는데 몸을 누일. 예, 몸을 누일 집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곳저곳에서 일본인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걸 진압은 해야겠는데 그러려면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인을 통해서 이제 진압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예, 계엄령을 선포하기에는 명분이 없는 거지. 맞아. 네, 그래서 바로 생각을 한 게 바로 조선인들에게 이런 죄나 이런 누명을 씌우자라고 한 거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때 그 일본 내무성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지진이 터지고 경찰서한테 이제 그 정보를 뿌린 거지. 근데 거기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어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록 이 정보가 신문한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뭐 신카이 뭐라 그래? 니카인 신문 뭐 여튼 뭐 일본 신문들한테 보도가 돼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선 생각하고 야 이거 조선 애들이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돼서 유언비어가 이제 퍼진 거지. 그래서 맞아요. 조선 애들이 이제 폭도로 다 몰리는 거야. 완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학살이 이제 거의 주동자가 된 것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이 조선인들에게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그러니까. 하면서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어려운 막 일본어 발음 같은 걸 시켜가지고 잘 못하면 바로 살해해버리는 맞아요.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지방 일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도, 뭐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본에서 그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동경으로 올라온 사람들도 이제 올라와서 그 사람들다가 사투리를 쓰니까 보통 맞아요. 표준어를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발음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일본인들도 상당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도 동쪽이랑 서쪽이랑 엄청 다르거든요. 오사카 쪽 발음이랑.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도 쓸데없이 준 거지. 왜 거기다가 또 얼마나 이때 잔인했냐면은 그 조선인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네. 좀 위협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조선인들은 경찰서까지도 피신을 많이 했대요. 경찰서에 좀 보호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근데 심지어 경찰서에서 안까지도 들어와서 다 끄집어내서 학살하고 이랬는데도 경찰들은 뭐 반응도 안 했대. 그러니까요. 뭐 완전히 좀 문제인 거지. 거기다가 좀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그 야쿠자 있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거기는 조선인들 그 조직원도 되게 많이 있었대요. 네. 그럼 우리 또 조선인들이 세잖아, 일본 애들보다. 그러니까 야쿠자 쪽에서 많이 네. 있던 거지. 네.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야쿠자나 이런 데서는 많이 비호를 해주고 오히려 조선인들 살려주고 그런 게 많이 있었대. 오히려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 조선인뿐 아니라 음. 그 좌파 계열 운동이나 음. 뭐 아나키스트나 인권 운동가나 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죽였대.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간토 대지진을 이용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은 거지. 조선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뭐 좌파 계열, 뭐 인권 운동가, 뭐 반체제 운동가 이런 사람 다 건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자연 재해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이득을 꾀한 굉장히 진짜 최악이야. 영악한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진짜 최악이죠, 정말. 진짜 최악의 네. 정치적인. 머리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맞아. 우리도 이번에 경주 또 지진 났을 때도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갖다가 막 협박을 하는 거랑 뭐가 달라? 협박이 아니라 이건 완전 학살까지 했지. 그러니까요. 진짜 쓰레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컸냐면 결과적으로는 일본인이 쓴 책이 있어요. 압박과 학살이라는 저서에 그 요시코 시쿠조씨라는 요시노 시쿠조씨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네. 이분 책에는 조선인이 2,534명. 또 김승학 씨가 쓴 그 한국 독립운동사라는 책에서는 6,066명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233명으로 추산하고 있대. 그러니까 다 이게 축소시키는 거죠, 사건을. 이거 뭐 네. 우리도 집회했을 때요. 100만 그러니까 100만 명 이렇게 100만 된다고 명 했다. 모여도 20만 명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진짜. 그거보다 더 심해 이건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건 너무 악질이라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막 조선인 노동자들 밧줄을 묶어서 강물에 던지고 심지어 임산부도 배를 찔렀대요, 죽창으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네. 그래서 막 불태워 죽이고 기름 부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극악했는지 정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던 시기야. 정말, 그 한국에 있어도 음. 완전 일본 애들한테 압박받고 그러니까요. 어딜 일본에서도 가나. 이렇게 네. 죽고 그러니까요. 중국 애들도 엄청 죽었잖아. 또 중국에서도 네. 막 상하이 사변 뭐 네. 맞습니다. 진짜 슬픈 시기네요. 정말, 이게 네. 일본 사람들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일본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박열도 이제 경찰에 의해 이때 바로 수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터 박열이 그런 폭탄 테러를 하고자 이제 그 천황 황태자의 이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황태자의 결혼식에 천황도 이제 오니까 그쪽에다 폭탄 테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폭탄을 이제 공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폭탄조차 구하지를 못했는데 네네네. 근데 이렇게 잡히는 과정에서 다른 이제 경찰들의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사실까지도 발각이 돼버린 거죠. 음. 네, 그래서 결국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네. 사실 약간 이때 폭탄을 투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때 그 황태자 결혼을 했던 그 황태자가 바로 전범으로 취급받는 바로 히로히토 황태자거든요. 이토 히로히토인가? 네, 몰라 이름. 이름 몰라. 정 풀네임은 모르겠는데 히로히토 황태자가 이제 그런 제2차 세계대전을 바로 저지른 그 항복 선언을 했을 때 그 네, 바로 그분이죠. 연설하신 분. 네,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황태자인데 진짜 없어 보이던데. 네, 미리부터 이분이 없앴으면은 네, 훨씬 네, 근데 뭐 역사가 뭐 그렇게 한 명 죽는다고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뭐 또 아들이 또 있겠지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변호를 이제 좀 받게 되는데 변호를 해준 사람이 굉장히 또 독특한 사람이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아 맞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네, 이분 성함이 이제 후세 다츠지라는 변호사인데 다치지. 네. 그러니까 이거 발음 못하니까 우리는 다치지. 다치지. 네. 그러니까 우리 간토 대지집에서 우리 죽었어 이미. 그러니까 후세 다치지. 저 사람 이름 뭐야 해서 후세 다치지 하면은 죽는 거지. 그냥 끝난겨.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정말. 발음 더 못해. 그러니까. 무슨 싸우자. 그러니까. 아, 1억 2천인가? 하면 한 두 명씩 잡고서 싸워야지 진짜. 어쨌든 근데 그분이 이제 이제 박열이 대역죄라는 명목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태자를 암살을 했다는 거면 대역죄라고 이제 해서 대역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걸 변호해주기 위해서 후세 다츠지라는 분이 이제 변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립운동 자체를 굉장히 지지하던 사람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2004년 10월에 정부에 의해서 이제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가 우리나라 바로 정부요. 결정됐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의 묘비명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하는데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라는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한비가 말한 대로 일본인이라고 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정부, 이런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소수자 거고 몇 %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 진짜 이런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사랑하고 자유와 평등을 생각하는 그런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예, 그런 것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는지는 모르겠어. 예. 그런 분도 있었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를 또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박열은 사실 흑도회라는 조직에 옛날에 가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정부 시위에도 이제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조선인 노동자가 니카다현 댐 공사장에서 노동자 600명을 포함한 이제 1200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강물에 시체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누구한테 되게 학대를 받은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동아일보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보고서 이제 특파원까지 보내면서 이제 그 취재를 해와라 했는데 경찰에서 이제 뭐 일선에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근데 이때 박열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해갖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박열이. 그래서 동아일보에 이제 실태 고발 기사가 나갈 수 있었고 당시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은 아침 5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데 그 사이 십장의 학대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고역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는 노동자가 많았는데 이걸 금지하려고 낮에는 감시대를 두고 밤에는 지옥실이라 부르는 집에 가두고서 자물쇠까지 채웠다고 해요. 그래갖고 십장에 뭐 이제 폭력을 행사했던 거죠. 그걸 가둬놓고 때린 거지. 그래서 일본인과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경찰은 이제 일본 편만 들고 취조도 굉장히 성의 없게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 머물러 있던 그 노동자, 그냥 박열이 살았던 그 일본의 그 노동 현실 자체도 굉장히 열악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박열이 그걸 위해서 굉장히 큰 또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대단하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도 못하는 그런 행동까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했다는 게 청년으로서 굉장히 또 멋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 그렇게 사실 엄청 큰 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장을 해가면서 어떻게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고발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자세?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찾아보면서 좀 멋있었던 게 이분이
그 일본인 여자친구라 그래야 되나? 일본인 아내를 얻게 된다고 표현도 그렇다. 같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서로의 어떤 사상을 공유하면서 둘이 같이 흑도회 이런 거 만들고 네. 같이 잡지에 글도 쓰고 이런 게 좀 멋있고 그 박열 씨가 그 간토 대진 때 잡히면서 네. 같이 잡혀갔죠. 왜냐하면 같이 활동을 같은 단체에서 했으니까. 네. 근데 이분도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서서 한 발언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인이긴 하지만 일본인이 너무 증오서로 화가 치밀곤 합니다. 네. 저는 정말이지 이런 조선의 독립운동을 속편하게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까 말한 몇 되지 않는 어떤 일본인의 어떤 양심적인 사람이랄까. 양심적인 건 떠나서 이분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어. 흑우회 이런 데서도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진짜 약간 신념이 있으신 분이었고 대단했던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국에 그 감옥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 가네코 후미코 씨가 이제 나중에 죽음을 이제 본인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을 하고서 그 유해가 이제 본인 결혼을 할 서류상을 이제 남편에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분이 네. 고아였거든, 고아. 그래서 큰 형이 이제 다시 가져가서 그 경복 원래 문경이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경으로 가서 문경에다가 이제 안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좀 찾아보니까 그 자살한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은 있더라고. 왜 갑자기 자살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긴 한데 네. 밝혀진 게 없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박열이라는 사람은 사실 아나키스트의 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저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박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심원의 공판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변호사 아까 말했던 후세 다치지라는 부분인데 변호사를 통해서 일본 사법당국에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는 조선민족을 대표해서 법정을 서는 거니까 조선 옷을 입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나는 일본이 조선을 강탈한 강도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이니까 이 취지를 법정 시작할 때 선포하게 해달라. 제가 얘기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일본말을 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조선말을 쓰겠으니까 통역관을 데리고 와라. 네. 네 번째는 일본의 재판관이 일본 천황을 대표하고 나는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거니까 내가 앉을 자리는 재판관에 앉을 자리와 같게 해라. 재판관에? 네, 재판관에 앉을 자리와 그러니까 같이 원래는 재판관이 내려다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죠 뭐. 요즘에도 이렇게 보시면 헌법재판소 얘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보통 아래에 변호사들이나 이제 피고와 원고가 있다고 하면 재판관은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판관과 위치를 같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획기적이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조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확실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분이 아직까지도 민족 투사로 기억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노력 때문에라고 바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그 무기징역까지는 감형받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형을 언도받았는데 네. 이게 26년인가 22년인가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미군에 의해서 이게 항복할 때까지 네. 계속 복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22년 2개월 정도 복역하셨다니까. 네. 나 이게 기록상으로는 사실 네. 우리가 텍스트를 찾으면은 그냥 한 줄도 안 되잖아요. 22년을 복역했다 뭐 이건데 네. 그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진짜. 맞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우리 고등학교 3년도 힘들었는데 22년 동안 그것도 일본 애들이 또 가만히 놔뒀겠어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야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그 출소를 해서 제1본 조선 거류민단을 창립하고 이 당시에 이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찬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조선 혁명론 쓰고. 네, 그래서 이승만의 초대로 1949년에 귀국을 했는데 바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납북이 돼서 1972년인가요? 1974년 1월 17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네. 운명을 달리하셨어. 네, 그래서 이분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좀 많아서 박열 의사의 이제 생가와 기념관은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2001년 10월 23일에 세워졌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한국 네. 전쟁 도중에 납북되었다고 하네요. 한국 네. 전쟁 하고 있는 와중에. 네, 하고 있는 와중에 아. 이제 납북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년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북한에 이제 북한에서 계시니까. 아무래도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북한에서 있었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제북 평화통일 촉진 협의회라는 데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최성환이라는 분이랑 이게 말다툼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록만 남은 거는 최성환은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말다툼 중에 뭐하는 그냥 진짜 뭔가 성격이 화가 이렇게 막 불같으신 분 같아. 뭔가 다혈질이고. 맞아.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뭐 옛날에 그 활동을 했을 때, 독립운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은 거예요.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튀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쪽 이제 나른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소문이 진위를 파악하지는 않고 가서 무지하게 때려준 거예요. 한 4명이서 이렇게 가서 무지하게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막 얘네 뭐야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박열 의사가 굉장히 많이 구류 처분에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후세 나츠지라는 분이 항상 변호를 해주시고 항상 그 구류 처분에서 빼주셨다고 해요. 그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고마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성미가 얼마나 불같은지 알 수도 있는 맞아. 면이 정말 그리고 보이는 거죠. 네. 이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국가 지도자나 음. 이런 분들은 좀 되게 다혈질이고 좀 실제로 힘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김구 선생님도 완전 그 키도 190에다가 힘도 엄청 썼대요. 그래서 사실 사람 많이 팼거든요. 김구 선생님도. 그래서 옛날에 그 동학농민운동 끝나고선 누구 한 명 그거잖아요. 완전 패고선 내가 김구니까 나 찾아와라 그랬잖아. 일본인들한테. 아 그래요? 그게 진짜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아. 그래서 완전히 뒤지게 패고선 그 방을 붙였어. 이거 이 사람 내가 때렸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에 협력했다 이거지. 옛날에 동학농민 운동할 때. 그러니까 나한테 불만 있으면 날 찾아와라. 진짜 수액이네. 수액. 캐간지야. 진짜 수액이네. 수액. 김구 선생 내가 그래서 존경, 리스펙트해. 진짜. 하여튼 그때는 힘 쓰시는 분들이 하나의 그것도 좀 커리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르게 누구를 막 때렸다, 뭐 무슨 뭐 친일파 누구 내가 팼다, 뭐 이런 것도 아무래도 그럴 것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법적인 권위가 그러니까. 서기가 힘든 그게 없으니까. 시대였으니까 아무래도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감정적으로라도 좀 복수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왜 독립운동 얘기를 이렇게 박열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사실 독립운동가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 총재산이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의 개인 총재산이 국민 평균을 밑돈다고 해요. 그래서 월 개인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계층이 이제 75.2%.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진짜 굉장히 현실이 대우를 됐잖아. 해주지 않는 거죠. 너무 슬픈 얘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의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아서 고졸이 25.7%, 초졸이 22.8%, 중졸이 12.8%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 이런 돈이 사실 없으니까 교육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그런 가난의 그런 악순환에 갇히게 돼버린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예전에 만주나 상하이나 이렇게 중국에도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주에 계시던 분들은 옛날에 뭐 간도 참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자유시 참변 이러면서 저기 러시아 막 다 끌려가고 지금 고려인데 있잖아. 네. 고려인 그 무슨 갑자기 타향에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 독립운동했을 뿐인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고려인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어떤 그러니까요. 노력도. 난 이것도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사실 차별도 받고 막 독립운동하면서 리스펙트 해주고 돈 더 받아야지. 근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0만 원 이하가 75%나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해외에서 계신 분들도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 뭐 그런 데 가서 갑자기 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으시고 그건 너무 슬픈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이렇게 22년에 박열 의사 같은 경우는 22년 동안 이렇게 투옥되면서 그런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분은 진짜 뭐
고문에 못 이겨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하신 분들일 맞아요. 수도 있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서 애국을 바라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애국 보면- 예. 애국 보수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음. 솔직히 오히려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음. 독립운동 사람들을 더 서명 나서고 네. 친일파를 뺏어서 줘야 된다 뭐 이런 운동하고 사실 그래야 정상인데 음. 지금 오히려 거꾸로고 오히려 아. 좌파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는 좌파 우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3.1절이나 광복절 이렇게 이렇게 기념일이 있는 거는 그때만이라도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그런 청산되지 못한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그때만이라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친일 재산을 청산한다고 네.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긴 한데 이제 뭐 이렇게 많은 네. 많은 이제 재산이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토지에 국한된 경우도 대부분이고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굉장히 또 많고 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연좌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네. 요즘에 나온 게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은 분이 이제 14,000명인데 이분에서 일본 그 친일 의심 행적 드러난 사람 그분이 167명이 또 건국 훈장을 받았대. 아 그래요? 예전에 참여정부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굉장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패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뭐 토대는 다져놨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도대체 건국 훈장을 받고 있고 네. 뭐 독립운동 유공자고 이런 거. 근데 잘 모르잖아요. 건국 훈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알았는데 건국 훈장에 5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5가지인데 네. 대한민국장이 제일 가장 큰 기여를 한 거죠. 대한민국에. 여러분들도 좀 네. 건국 훈장 아니면 또 독립유공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또 받으신 분이나 이런 집안이 있으면은 와 진짜 덕분에 네. 우린 좋은 데인가? 여튼 좋은데 네. 좋은 국가 만들어줘서 고맙고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해주면은 네. 우리가 당장 뭐 200만 원 뭐 그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리스펙트라도 표현을 해주면 네. 조금은 나을 것 같고 맞아요. 좀 정치적으로 그런 걸 이슈로 그 삼을 수 있도록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어떤 결정 아니 정치적 의사 이런 거 있으면 좋죠. 뭐 없어도 사실 상관없지만 SNS에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정치적 의사지 뭐.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박열 의사의 생애나 이런 것들도 다 살펴봤는데 사실 왜 박열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무장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 사람이 그만큼 치열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청년의 입장으로서 본인의 목소리를 이 독립운동 사회에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거를 들으시면서도 느끼셨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박열 의사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완전 청춘을 20년을 버렸네. 그러니까 감옥에서. 네, 그러니까요. 청춘 이제 저희가 진짜 20대 후반에서부터. 네, 지금 저희 나이 때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 그때 그치, 실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제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017년에 영화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 그리고 이재훈 주연의 박열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된다고 하는데 이재훈 멋있어. 네. 그러니까 이분의 저도 사실 이거 영화 나오면 한번 꼭 보러 가고 싶은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박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화를 직접 보면서 보다 맞아요. 더 시각적으로도 그런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그리고 좋겠고 또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린 것들을 좀 네. 그냥 많이 흘려들어도 나중에 영화 볼 때 저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저게 듣다가 저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알 수도 있으니까 훨씬 재밌게 보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준익 감독이 옛날에 데뷔작이 아나키스트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장동건, 정우성인가? 아니지. 장동건 그다음에 걔 누구죠? 그 약간 정치적인 악수 많이 하고 다니시는 정준호랑 둘이 주연이고 그다음에 예지원 여자 주인공 예지원이고 아 진짜요? 그래서 캐스팅이 되게 빵빵하네. 그 당시에 핫한 그 충무로 배우들 네. 다 나와서 만든 거이거든요. 아나키스트. 되게 재밌어요. 내용도. 네. 그래서 98년도인가 9년도 영화인데 혹시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네. 그거 보고선 또 박을 봐도 재밌을 거예요. 같이 이어지는 스토리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아직 영화는 안 봤지만 내가 어떻게 알지? 하여튼 비슷한 맥락의 맞습니다. 스토리니까 또 그 네. 감독이
약간 아나키스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우연이 아니겠죠. 이렇게 아나키스트에 관련된 영화 2편을 제작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데뷔작인 거는 좀 의미심장하지. 맞아요. 어쨌든 오늘 이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런 독립운동 그리고 애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애국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팟빵,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죠. 팟빵과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 이렇게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네네네. 구독 꼭 해주시고, 저희 뭐 블로그도 꼭 방문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그냥 네. 그 어플 팟캐스트 다운받아도 거기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뭐 그렇게 간단하게 들으시면 되니까. 저희 뭐 이번에 이번 방송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저희는 그러면은 2부, 네, 가보톡 시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